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활논리 수업 리뷰 5단원 리뷰 영상 수업을 맡은 교사 김경재입니다.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에 선생님 지금 학교에 와가지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시험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또 마음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생활윤리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지금 리뷰 영상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 일단 한번 알려드리고요. 저랑 오늘 나갈 내용은요 5-1과 5-2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중에 마지막 중단원 2개, 이 2가지 단원을 저랑 함께 진도를 나가실 거고요. 온라인 클래스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셨고, 그리고 진도를 다 온클에서는 나갔기 때문에 저랑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는 150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 지금 화면 보이시죠? 학습 목표로는 예술지상주의와 도덕주의를 예술과 윤리의 관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예술의 상업화에 관한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크게는 이렇게 3가지고요. 밑에 이제 핵심 개념들이 나오죠. 요걸 중심으로 한번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댕의 입맞춤이란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걸 가지고 지금 2명의 학생이, 한 명은 와 대단한 예술 작품이야, 한 명은 망측해라, 저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거야. 자, 여기에서 이미 한번 수업을 듣고 오신 친구들이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한 명은 이쪽에 가까워 보이고 다른 한 명은 이쪽에 가까워 보인다라는 걸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의 지금 이 영상 수업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상도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와, 대단한 예술작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와,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뭐 병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남사 싫어 그래, 저거 왜 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무튼 그냥 재미삼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또 대구에서 왔다 보니까 이 표준어로 표현하는 이 어떤 문장들이 굉장히 선생님한테는 낯설기도 해서 그냥 한번 꺼내봤고요. 자, 본문 내용,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줄에 보시면 여러분들 예술의 정의가 나옵니다. 예술이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고, 좌측으로 넘어가시면 예술의 어원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한자어와 영어로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한자어로 예와 술, 이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기초적인 교양의 씨를 뿌린다는 의미를 가지며, 술은 나라 안의 길이란 뜻으로 어떤 곤란한 과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답니다. 자, 영어에서는 일정한 과제를 해낼 수 있는 숙련된 능력으로서의 기술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테크네에서 유래하였다. 예술의 어원을 동서양에서는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자, 다시 교과서로 가보면,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은 윤리적 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시문 2개가 나옵니다. 아일랜드의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와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찾는 자들은 교양 있는 자들이랍니다.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움 이외의 것을 찾지 말라라는 뜻이죠. 즉, 아름다움 또는 아름답지 않음, 추함, 이 2가지 외에는 우리가 예술작품에서 구할 것은 없다.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작품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자, 플라톤으로 가볼까요? 예술작품이 몸에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어릴 때부터 곧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담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그들을 이끌어준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신미주의적 관점에 가깝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플라톤은 도덕주의에 가깝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정리를 해주죠. 오스카 와일드는 예술과 윤리를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플라톤은 예술과 윤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측에 연계학습 158페이지 원전 탐구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151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158페이지에 있는 원전 탐구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원전 탐구의 주인공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예술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지금 원전 탐구 그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플라톤의 국가. 지금 2학년들 중에서는 플라톤의 국가와 관련된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은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2학년 생년 듣는 친구들 중에. 거기에서 플라톤의 예술관이 나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책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제시문을 보시면 방금 우리 150페이지에서 만났던 그 문장 있죠? 그게 혹시 지금 이 안에도 있다라는 거 보이세요? 5번째 줄에 있는 예술작품이 그리고 때문이네, 여기까지가 어디에 있는 거다? 150페이지에 있는 제시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을 부르네요. 글라우콘이 누군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굳이 그래도 선생님이 TMI 플라톤의 형아입니다. 플라톤의 형이 글라우콘이고요. 글라우콘에게 이제 대화를 하는 입장인데, 근데 재밌는 건 플라톤의 국가론 책 안에서는 플라톤이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소크라테스의 입에서 전달됩니다. 그게 또 재밌는 거긴 해요. 플라톤의 국가인데 플라톤은 출연하지 않는다는 거. 시가교육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네. 첫 번째로 리듬과 선법은 그 무엇보다 더 깊숙이 혼의 내면으로 침투하며 우아함을 가져다 줌으로써 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네. 두 번째로는 이 분야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예술작품이나 자연의 결점들을 가장 분명히 알아보게 될 것이네. 이 두 가지 이유에서만 보더라도 플라톤이 예술작품을 그냥 단순한 예술작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간다면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데아를 모방한 세계,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된 세계가 현상 세계고, 그래서 이 예술 작품 또한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데아의 세계는 플라톤이 지향하는 세계이며 도덕적인 곳입니다. 진리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다, 도덕주의자로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분석 해석. 플라톤은 예술 작품이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 아름다운 말투를 담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준다고 말한다. 위에 우리가 150페이지의 제시문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네요. 또한 시가교육이 인간의 영혼을 우아하고 기품 있게 만들어주며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별하고 아름다움을 내면화함으로써 훌륭한 품성을 지닐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의 예술가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시 1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1페이지에서는 이제 예술지상주의와 도덕주의가 나오는데요. 예술지상주의를 우리가 지금 옹클에서는 이렇게 필기를 했죠. 신미주의 그리고 도덕주의 이렇게 배우셨는데, 예술지상주의는 신미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가지를 더 적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1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죠? 순수와 참여, 예술론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옹클에서 필기가 다 되어 있어서 선생님은 위에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예술지상주의는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관련성을 낮게 본다. 자, 이 낮게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낮게랑 관련 없음이랑은 달라요. 그죠? 자, 이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윤리적 가치를 기준으로 예술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술에는 도덕이 침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 그래서 필기도 해놨지만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순수예술론을 지향한다, 지지한다. 그래서 예술가는 어때야 되냐면요. 예술가는 윤리적 기준과 관습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예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주의에서는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관련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술은 올바른 품성을 기르고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술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참여 예술론을 지지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술가의 역할을 또 이야기하는데 이때 예술가의 역할은 조금 더 다릅니다. 예술가도 사회 구성원이고 예술 활동도 사회 활동이므로 예술은 사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사회의 도덕적 성숙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지금 요 주장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약간 극단적이에요. 양극단에 지금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의 입장만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술 지상주의는 어떤 단점을 지니고 있냐? 예술의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간과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주의는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만 선택하게 되었을 때는 반대쪽 걸 완전 버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극단에 치우친 사상이다. 요 두 가지는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여기 밑에 있는 순수예술론과 참여예술론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가볍게 밑줄 좀 칠게요. 순수예술, 그러니까 신미주의에서는 예술은 어떤 현실적 목표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술의 목적은 예술만이 될 수 있고 예술은 예술 외적인 모든 타율을 거부해야 한다. 요컨대 예술은 자율적이고 순수하며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미주의를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여예술의 옹호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술가도 시대의 아들이고 예술도 시대의 소산이다. 즉 시대의 어떤 산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현실을 반영하고 개선하며 이를 통해 역사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뛰어들어라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151페이지를 알아봤고요. 선생님이 지금 152페이지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영상을 찍고 있어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재생했다가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뭐가 이렇게 슥슥 바뀌는 느낌일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자, 인간의 삶에서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간은 예술을 통해서 도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공자 선생님께서는 논어에서 인에 의지하고 예에서 논이러야 한다. 예에서 사람이 서고 악에서 사람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술의 심미적 기능을 주장한 동시에 예술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방편으로 본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신미와 도덕주의의 조화로운 느낌 맞죠? 선생님이 생활과 윤리 수업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윤리 교과에서는 양극단을 선택해라라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조화로움, 균형 잡음, 그리고 바로 잡음, 그죠? 요런 단어들을 좀 좋아한다라는 거. 자, 넘어갈게요.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술의 상업화 밑에 보시면 정약용과 칸트의 예술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약용은 여러분들의 유학자로 알고 있으실 건데, 이 정약용 선생님도 유학자다 보니까 예술의 어떤 도덕주의를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잠깐 읽어보면, 세 번째 줄에 악이 완성됨에 따라 순임금이 나라를 세울 때 악이 완성됨에 따라 그 효과로 모든 관원이 성실하게 화합하고 덕으로 겸양했으니 인간은 반드시 음악으로서 가르치는 것이 알맞지 않은가. 그러므로 예와 악은 잠시라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되며 음악을 진작함으로써 인간을 교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정약용 선생님은 음악을 통해 인격을 갈고 닦아 성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악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음악이 인간의 품성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음악은 도덕적이다. 그죠? 자, 칸트. 미적 지형을 통한 자유와 도덕의 전제인 자유 내에 서로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기적인 욕구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요거 칸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더 나아가 미는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자, 칸트는 이 자유로운 미적 체험이나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가 특정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와 도덕성은 유사성을 지니며 서로 상징관계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상징관계에 있는 미를 통해 도덕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자, 다시 위로 가서 예술의 상업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지금 이것 예술의 상업화도 필기가 되셨을 겁니다. 앤디 워홀과 패기 구겐하임,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하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아도르노라는 사상가가 나오죠. 요건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상업화를 앤디 워홀은 찬성한다. 그리고 패기 구겐하임은 반대한다. 비판한다. 아도르노 역시 그러하다. 그리고 앤디 워홀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거, 나는 미술 사업가 또는 사업 미술가, 그게 그거 같은데 미술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만 보고요. 153페이지 넘어갈게요. 시간이 급해서 그런지 막 빨리빨리 넘어가는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 예술의 상업화 부분에서는 예술의 상업화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사실 주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앤디 워홀은 찬성, 패기 구겐하임은 예술의 상업화에 관하여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봅시다. 예술의 상업화는 주로 부유한 일부 계층이 누리던 예술을 대중들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술의 대중화. 이걸 내세우네요. 아니, 이거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됐지 않느냐. 그리고 예술가에게 또 뭐를 준다? 경제적 이익도 주죠. 그리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창작, 이게 뭐예요? 자율성과 독창성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아니다. 예술의 상업화는 하나의 상품이자 그냥 부의 축적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술의 상업화를 부정하는 입장. 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 작품의 경제적 가치만을 중시한 나머지 예술 작품의 미적, 윤리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만 중시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보는 거죠. 미적 필요 없고 윤리적 필요 없어. 오로지 돈만 되면 돼. 이렇게.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사상가 아도르노. 그래서 문화산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문화산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단어만 들으면 좋은 말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화산업이라고 나와 있는 좌측에 여기 날개 쪽에 있는 문화산업 내용 보이시죠?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을 비판합니다.
아도르노가 그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산업으로 그냥 만들겠다고? 그냥 상품으로 전락시키겠다고? 그래도 괜찮을까? 라고 비판을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즉 현대 예술은 자본에 종속돼서 문화산업으로 획일화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문화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감상자에게 고유한 체험이 아니라 표준화된 소비 양식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좀 씁쓸한 표현이긴 합니다. 내려가 볼까요? 탐구하고 성찰하기에 스핑건과 톨스토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스핑건 또한 신미주의 철학자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출연을 하시고 그리고 모의고사와 수능에도 한 번씩 출연을 하는 사상가입니다. 옆에 있는 톨스토이는 도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적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5-1단원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신미주의와 그리고 도덕주의를 어떻게 하라? 구분해라. 아시겠죠? 온라인 클래스에서 필기한 게 약간 이런 느낌일걸요? 이렇게 아마 필기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약간 스톱하고 막 필기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뭔가 약간의 필기 시간을 드릴까요?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필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먼저 보여드려야겠지? 그래야 또 스톱을 시킬 수 있겠지? 여러분 또 뭔가 느낌이 이렇게 스톱해놓고 막 필기하실 것 같은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서 종치네. 네, 종이칩니다, 여러분들. 한글날에도 우리 학교는 종이칩니다. 현재는 오후 4시입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대중문화의 윤리적 문제는 가볍게 진짜 정말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현대 대중문화의 중요성 여러분들 교과서 읽어보시면 여기는 약간 비문학 내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3가지 정도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면 대중문화의 정의가 나옵니다. 다수의 사람이 공통으로 쉽게 접하고 즐기는 문화가 대중문화이다. 대중문화가 중요한 이유 먼저 개인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회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중문화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첫 번째로는 선정성과 폭력성 문제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 예시로는 대중가요, 영화, 게임 등의 대중문화가 흥행이나 수익성만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과도하게 자극적인 요소를 포함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의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심지어 모방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한 번씩 영화 보면은 범죄 액션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형사들이 범인을 잡는 장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범인들이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어떤 행동들도 영화 속에서 표현되거든요. 드라마나. 그럼 이거를 보고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저걸 해볼까? 저렇게 하면 안 걸리나? 약간 이런 느낌. 그 결국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본 종속 문제입니다. 뭐다? 돈이 지배할 수 있다. 자본이 대중문화를 지배한다. 글쎄 이거를 무조건 옳다 그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 또 돈이 아예 없으면 될까?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 기획사 또는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중문화가 이끌어져 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현상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사로 가볼까요? 실제로 대중문화의 자본 종속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
영화계에서 관객들은 아직까지 감독의 이름을 보고 영화를 선택하는 일이 많지만 막상 극장에서 영화가 시작될 때 감독은 한참 뒤로 밀려난다라는 겁니다. 투자 제작사, 영화사의 이름이 올라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제작사가 있겠지만 그냥 그걸 우리는 사실 신경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자, 여기에 체크를 한번 할게요. 어느 영화 전문가의 멘트입니다. 현재 영화는 투자자가 제작을 관장하고 배급과 상영까지 수직화한 철저히 상업적인 구조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저예산 영화가 설 곳이 없다. 우리 왜 독립영화라고도 하잖아요. 한 영화사 관계자는 감독에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구성이 충분해도 투자를 받지 못한다면 날개가 꺾일 수밖에 없다. 즉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내 머릿속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투자자는 영화의 작품성보다 흥행 가능성을 더욱 중시한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관객을 얼마 모았느냐가 중요하니까. 자, 시간이 급한가 봅니다. 미리 줄을 다 꺼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서 156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대중문화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윤리적 규제를 하자라는 거예요. 윤리적 문제가 일어났으니 그렇다면 윤리적 규제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누군가는 오케이, 필요해. 아니야, 필요 없어. 찬반 양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색깔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윤리적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성의 상품화 예방을 강조하고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하여 성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중의 정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해로울 수 있으니까. 자, 반대 입장에서는 대중문화의 자율성 및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요. 대중의 문화적 권리를 강조합니다. 대중은 다양한 대중문화를 즐길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을 얘기하진 않죠. 그죠? 자, 이를 위해 여러분들은, 나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될까?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맹목적이지 않은 주체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선별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정보윤리에서도 이야기하는 매체 이해력,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중문화의 생산자는 반대로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은 건전한 대중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지나친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라는 거니까 돈 벌지 마라.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적당히 적절하게는 괜찮으나 지나치면 안 된다. 중용의 덕을 거스르지 마라. 보다 유익하고 의미 있는 대중문화를 생산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선생님이 참 좋아했던 프로가 있었는데 선생님 기억으로는 2018년에 그게 종영을 했죠. 이렇게 하는 거. 울었었어요. 선생님 이거 마지막 방송 이제 본방 보면서 진짜 펑펑 울었었어요. 왜냐면 선생님 기억에는 이게 2005년부터였거든요. 2005년 맞을 거예요. 정말 선생님이 20대를 함께한, 선생님이 20살을 함께한, 이러면 내가 나이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진짜 그 10년 넘게 20대를 함께했던 프로그램이 어쩌면 그 프로그램과 저는 같이 컸거든요. 저에게는 유익했고요. 아무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추가적으로 방송법 같은 법적 제도적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5-1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5-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